이게 뭐지? 여기 뭔가 있는데요. 우물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고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조심해서 올려와봐. 이장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인부가 올라오는데 그의 손에는 녹슨 금속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흙과 녹으로 뒤덮인 그것을 물로 씻어내자 오래된 회중시계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혜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계 뒷면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각인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에게 1983년 6월 12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정혜가 글씨를 읽어주는 순간 영호의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영호를 부축했지만 그는 시계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 친구 준호의 시계야. 근데 왜 우물 속에?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경상북도 깊숙한 산골, 봉화군의 작은 마을 청골에는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좁은 시멘트 길을 따라 옹기종기 모인 기와집들 사이로 아침이면 어김없이 다구는 소리가 울려 퍼지죠. 마을 한복판에 자리한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서는 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야, 올해 농사는 어떨 것 같나? 비가 너무 안 와서 걱정이야. 그러게 말이야. 우리 때는 저 오래된 우물물로도 충분했는데 요즘은 상수도만 믿고 사니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지. 어르신들의 대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우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우물 근처로는 아무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 금기시된 장소인 것처럼 말이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가 있으니 바로 김영호입니다. 올해 78, 평생을 몫으로 살아온 그의 손은 거친 나무 껍질처럼 주름져 있지만 여전히 힘이 넘칩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영호는 나이에 비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마을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호를 고집 영감이라고 부르죠. 한번 자기 뜻을 정하면 절대 꺾이지 않는 성격 때문입니다. 특히 마을 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소신이 뚜렷해서 이장인 박정혜와 자주 의견이 부딪히곤 했습니다. 아이고, 영호 형님은 또 무슨 일로 저렇게 인상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마을회관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립니다. 영호는 팔짱을 끼고 서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우물 주변엔 키 큰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고 우물 덮개는 녹이 쓴 채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좀처럼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그곳을 영호는 유독 신경 쓰는 듯 보였습니다. 저 우물은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영호가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마치 그 우물 속에 누군가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그의 표정은 어둡기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호가 왜 그 우물을 그토록 경계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온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마을 입구의 좁은 길로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28살의 젊은 여성, 바로 영호의 손녀 김수진입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캐주얼한 옷차림을 한 수진은 서울에서 기자로 일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극심한 번아웃에 시달리며 불면증과 우울감에 시달려왔던 수진은 결국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고 할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빠른 속도와 끝없는 경쟁에 지쳐버린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조용한 휴식이었죠. 할아버지. 수진이 반갑게 달려가자 영호의 굳었던 표정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집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기로 유명한 영호지만 손녀 앞에서만큼은 다정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살 사이로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수진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시골 공기 마시면서 푹 쉬어라.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수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힙니다. 도시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할아버지의 존재는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넓은 등을 느끼며 수진은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마을 이장인 박정혜는 창문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74살의 정혜는 마을에서 가장 활동적이고 추진력 있는 인물로 통하죠. 키는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와 결단력 있는 성격으로 마을 일을 척척 처리해내는 그녀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호와 정혜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을 회의에서 둘이 마주치면 서로 눈길도 주지 않고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서먹해졌는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혜 이장님, 영호 어르신하고 무슨 일 있으셨어요? 둘이 마주치면 꼭 모른 척 하시던데. 젊은 부녀회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혜는 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립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아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옛날 일이야. 다 지나간 일인데 뭔 소용 있겠어. 하지만 정혜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40년 전 그들 사이에 생긴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벽. 그 벽은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걸어가면서 마을 곳곳을 둘러봅니다. 어릴 적 여름휴가 때 뛰어놀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죠. 낮은 돌담 너머로 보이는 텃밭의 푸른 채소들, 처마 밑에 매달린 빨간 고추, 그리고 마당 한편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닭들까지 모든 것이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문득 시선이 마을 끝 우물로 향하자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변화된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우물은 왜 아무도 안 쓰는 거예요? 예전엔 마을 사람들이 다 거기서 물을 길어다 썼잖아요. 수진의 질문에 영호는 잠깐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우물을 한번 흘끗 보더니 고개를 돌리며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냥 이제 상수도가 있으니까 필요 없는 거지. 옛날 물건은 그냥 두는 게 좋아. 영호의 대답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지만 수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피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살아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영호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들이켰습니다. 연기가 저녁 하늘로 피어오르는 동안 그의 시선은 또다시 그 우물로 향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를 괴롭히는 기억들이 고스란히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새벽 하늘에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름 소나기인 줄 알았던 비는 점점 더 거세져서 결국 마을 전체를 뒤덮는 폭우가 되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연달아 치면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갔죠. 이런 비는 정말 오랜만이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을 때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을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산사태로 인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굵은 나무가 쓰러지면서 수도관을 짓눌러 버렸고 복구하려면 최소 한 달은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물 없이 어떻게 살라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으니까요.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마을이라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장인 박정희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마을 끝에 있는 옛날 우물을 다시 쓰는 게 어떨까요? 예전엔 그 물로 다들 잘 살았잖아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김영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우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호의 예상치 못한 격한 반응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도 고집이 센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유독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영호 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물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정혜의 말에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영호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라도 우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정혜 이장님 말이 맞습니다.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우물 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전엔 다 그 물 먹고 살았는데. 영호는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다수의 의견에 밀려 우물 사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회관을 나서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이튿날부터 마을 청년회에서 우물 청소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우물이라 내부에는 낙엽과 흙, 그리고 각종 이물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작업 광경을 지켜보며 초조해했습니다. 수진도 호기심에 이끌려 우물 근처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기자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수진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영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그냥 오래된 우물이라 위험할까봐 걱정되는 거야. 하지만 수진은 할아버지의 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많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우물 청소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젊은 인부 한 명이 긴 줄에 매달려 우물 바닥까지 내려가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죠. 아래쪽 흙을 다 퍼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인부의 목소리가 우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인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뭐지? 여기 뭔가 있는데요. 우물 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더욱 하얗게 변했고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는 거야? 조심해서 올려와봐. 이장 정혜가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인부가 올라오는데 그의 손에는 녹슨 금속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흙과 녹으로 뒤덮인 그것을 물로 씻어내자 오래된 회중시계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정혜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시계 뒷면을 닦아내자 희미하게 각인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에게 1983년 6월 12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정혜가 글씨를 읽어주는 순간 영호의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영호를 부축했지만 그는 시계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40년 전 내 친구 준호의 시계야. 근데 왜 우물 속에?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우물을 그토록 막으려 했던 영호의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죠. 정혜 역시 시계를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죠. 준호, 한준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혜의 떨리는 목소리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한준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이 시계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정혜 이장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마을은 시계 발견 소식으로 술렁거렸습니다. 40년 전 실종된 한준호와 관련된 물건이 우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마을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시절을 기억하는 어르신들은 당시의 기억을 되살리며 각자 다른 추측들을 내놓았습니다. 영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시계와 함께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멀지 않은 곳에서 정혜 역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발견된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오래된 기록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었죠. 기자로서의 본능이 한준호라는 인물과 그 시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 먼지가 쌓인 오래된 신문철을 뒤적이던 수지는 1983년 6월자 지역신문에서 작은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청골마을 청년 한준호, 갑작스런 실종이라는 제목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26살의 한준호 씨가 지난 6월 12일 저녁 이후 행방불명되었다. 가족들은 준호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나간다고 했으나 다음 날 아침까지 돌아오지 않아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지는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계에 새겨진 날짜와 한준호의 실종일이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뒤돌아보니 할아버지 영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일찍 나간 것을 알고 찾아온 것 같았죠. 할아버지, 한준호라는 분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어요. 어제 나온 시계 때문에 궁금해서요. 수진의 말에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수진 옆으로 다가와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만둬라, 수진아. 옛날 일은 파헤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수진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의 직업 정신과 진실을 향한 호기심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이건 단순한 시계가 아니에요. 실종된 사람의 유품이 우물에서 나왔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영호는 잠시 말없이 수진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내 어릴 적 친구였어. 같이 자라고 같이 일하고 형제처럼 지냈던 사이였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경찰도 와서 조사했지만 결국 가출로 결론 지어졌어. 준호가 평소에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난 그게 이상했어. 준호는 그런 애가 아니었거든. 영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준호는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애야. 부모님도 계셨고 할 일도 있었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질 이유가 없었지. 그런데 시계가 우물에서 나왔다니. 그때 도서관 문이 열리며 박정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영호와 수진을 보자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다가왔습니다. 영호 씨, 어제 시계 일로 많이 놀라셨죠? 저도 한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정혜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호와 정혜가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거든요.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혜 이장님도 한준호라는 분을 아시나요? 정혜의 얼굴이 순간 경직되었습니다. 그녀는 영호를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지.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이니까. 착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모두 놀랐어. 그럼 실종되던 날 밤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수진의 질문에 정혜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수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집에만 있었지. 다음 날 아침에 실종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정혜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영호 역시 정혜를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해 보였죠. 수지는 다시 1983년 신문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준호 씨가 실종되던 6월 12일은 맑은 날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비가 온 건 그 다음 날이었고요. 정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말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죠. 영호도 정혜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정혜야,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영호의 말에 정혜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젓었습니다. 아, 그랬나?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헷갈리네. 그때 수진이 또 다른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실종 사건 이후 일주일 뒤에 실린 작은 기사였는데 한 마을 주민의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실종 당일 밤 11시경 우물 근처에서 사람 그림자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목격자는 키가 작은 사람이 우물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수진이 이 부분을 읽어주자 정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둘러 말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났네. 먼저 가볼게. 정혜가 서둘러 나간 후 영호와 수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방금 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죠. 할아버지, 정혜 이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40년 전 일이라. 정말 기억이 헷갈릴 수도 있고.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의 어색한 반응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그날 저녁 수지는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됩니다. 아, 그날 밤 나는 기억해. 정혜가 우물 근처에서 울고 있더라고. 옷에 뭔가 묻어 있는 것 같았는데 마을 할머니 한 분의 증언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밤 영호는 창가에 서서 우물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시계와 함께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혜에 대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죠. 수진이 마을 어르신들을 취재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준호의 실종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4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정말 놀라운 걸 기억해냈어. 마을 이발소를 운영하는 70대 할아버지가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나는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11시쯤 되었나? 우물 쪽에서 소리가 들렸어.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수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증언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그때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우물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더라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 옷에 뭔가 어두운 게 묻어 있는 것 같았어. 할아버지의 증언은 이전에 들었던 다른 목격담과 일치했습니다. 수진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그날 오후 수진이 조사한 내용들이 마을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혜가 그날 밤 우물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이야? 정혜 이장이 그날 밤 우물에 있었다고? 그럼 혹시 준호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마을회관 앞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40년 동안 묻혀있던 의혹이 일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죠. 정혜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을회관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들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죠. 정혜야, 정말 그날 밤 우물에 있었어? 마을 부녀회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집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목격자가 비슷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마을 구멍가게를 운영하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혜가 우리 가게에 왔었어. 새벽 2시쯤이었는데 옷이 이상했어. 앞쪽에 뭔가 검붉은 게 묻어 있더라고. 이 증언이 나오자 마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공포와 충격이 스쳐 지나갔죠. 검붉은 게 혹시 피? 그럼 정말로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정혜는 이런 분위기에 견디지 못하고 울먹이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일 없었어요.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 영호는 이 모든 상황을 복잡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를 믿고 싶었지만 계속 나오는 목격담들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정혜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에 대해서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영호의 말에는 깊은 고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준호와 첫사랑이었던 정혜 사이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저녁이 되자 더욱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분의 아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날 밤 정혜와 준호가 우물 근처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걸 보셨대요.
이 증언은 마을에 결정적인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혜와 준호가 실종 당일 밤에 다퉜다는 것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정보였거든요. 그럼 정말로 정혜가 준호를 죽인 건가? 누군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정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강하게 항변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준호를 죽이지 않았어요. 믿어주세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살인자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을 일을 헌신적으로 처리해온 이장이 하루아침에 의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영호는 이런 정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준호에 대한 의리도 저버릴 수 없었죠. 그는 정혜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야, 진실을 말해줘.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정혜는 영호의 눈을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할 용기는 없어 보였습니다. 영호야, 나를 믿어줘. 제발. 정혜의 애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영호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계속 나오는 증언들과 정혜의 어색한 반응들이 그의 신뢰를 조금씩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마을은 긴장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40년 동안 평온했던 마을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의혹과 갈등,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 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더 큰 진실이 숨어 있을 것 같았지만 아직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정혜는 자신의 집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진실이었기 때문이죠. 마을의 의혹이 정점에 달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수지는 더 이상 추측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로서의 양심이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발견된 시계를 들고 지역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시계가 40년 전 실종된 한준호 씨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식으로 수사를 재개해 주세요. 젊은 경찰관은 수진의 말을 듣고 당시 사건 기록을 다시 꺼내 살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파일에서 한준호 실종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죠. 당시에는 증거 부족으로 단순 가출로 결론 지어졌네요. 하지만 유품이 발견된 이상 재수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시계에 대한 정밀 감식을 시작했고 동시에 40년 전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수사 과정에서 DNA 채취도 이루어졌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신상 파악을 위해서였죠. 경찰관의 말에 수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혹시 준호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DNA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죠.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준호 씨의 DNA와 귀하의 DNA 사이에 혈연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수지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혈연 관계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히는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입니다. 즉, 한준호 씨가 귀하의 친할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조사해온 실종자가 바로
자신의 친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김영호는, 그럼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인가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는 복잡할 수 있으니 정확한 사정은 가족분들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지는 충격에 빠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손에 쥐고 영호를 마주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수진이 보고서를 내밀자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두려워해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는 것을 직감했죠. 이게 뭐냐? 한준호라는 분이 제 친할아버지라고 나왔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영호는 보고서를 읽어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수진이 내 친아버지가 준호라고? 영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관계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왜 이런 비밀이 있었던 거죠? 영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정혜와 사랑하는 사이였어. 그리고 내 엄마를 낳았지. 하지만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 이때 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정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영호야,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 정혜는 수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정혜 이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1983년 6월 12일 밤에 준호는 우리 사이의 아이를 데리러 나왔어. 내 엄마를 말이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혜의 고백은 모든 퍼즐 조각을 새롭게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나는 영호와 약혼한 상태였지만 준호와 잠깐 사랑에 빠졌어. 그 결과로 내 엄마가 태어났지. 영호의 얼굴에는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약혼녀와 친구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시 듣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웠죠. 준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날 밤 나와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려고 했어. 하지만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장 힘든 부분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못했어. 그날 밤 우물에서 사고가 있었어. 사고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마을을 떠나려 한다는 걸 안 사람이 있었어. 그리고 그 사람이 준호를 막으려 했지. 영호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혜가 4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비밀이 이런 것이었다니요. 그날 밤 우물 근처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 그리고 준호는 실수로 우물에 빠졌어. 정혜의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40년 전의 진실 일부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준호를 우물에 빠뜨린 거죠? 수진의 질문에 정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죠. 그건 아직 말할 수 없어. 너무 복잡한 일이야. 하지만 수진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친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아야 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영호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수진의 할아버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 그 관계가 혈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진에 대한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정혜는 자신의 집에서 더 큰 고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밝히지 못한 그날 밤의 진실이 남아 있었거든요. 정혜의 부분적인 고백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수진의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영호가 혈연이 아니라는 충격, 그리고 진짜 할아버지인 한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수지는 결심을 굳히고 정혜를 찾아갔습니다. 정혜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었는데 수진을 보자 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아, 와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짊어지고 살 수는 없겠어. 정혜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감춰온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었죠.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혜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영호, 정혜, 그리고 한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1982년 여름에 찍은 거야. 우리 셋이 함께 마을 축제에 갔을 때였지. 사진 속 한준호는 키가 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정혜 옆에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수지는 어딘지 낯익은 느낌을 받았죠. 이분이 제 친할아버지군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나는 영호와 약혼한 상태였어.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혼약이었지. 하지만 준호를 만나면서 마음이 흔들렸어. 정혜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983년 봄, 정혜는 준호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호가 일 때문에 며칠간 타지에 나간 사이 준호가 정혜의 집 지붕 수리를 도와주게 된 것이 계기였죠. 준호는 영호와는 다른 사람이었어. 섬세하고 따뜻했지. 내 마음을 진짜로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 며칠간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둘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 텄습니다. 정혜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사이였어. 내가 영호와 약혼한 상태였으니까.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이미 내 엄마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어. 수지는 할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된 정혜의 젊은 시절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펐거든요. 그럼 할머니께서 제 진짜 할머니이신 거군요.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내 친할머니야. 하지만 그때는 말할 수 없었어.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 정혜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983년 6월 12일, 준호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혜와 아이를 데리고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었던 것이죠. 준호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 자신의 아이를 버려둘 수 없다고 했지. 그날 밤 나를 만나러 왔어. 하지만 이 계획을 알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마을 유지였던 박철수의 아들 박민철이었습니다. 민철이는 예전부터 나를 좋아했어. 내가 영호와 약혼했을 때도 질투심을 보였고 준호와의 관계를 알게 된 후에는 더욱 그랬지. 박민철은 그날 밤 준호를 막으려고 우물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가 마을을 떠나는 것을 막고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나섰죠.
민철이가 준호를 막아섰어. 둘이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이 벌어졌지. 정혜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우물 근처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준호가 민철이를 밀쳤는데 민철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우물 돌담에 부딪혔어. 그리고 그대로 우물 속으로 떨어졌어. 수지는 숨을 죽이고 정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그럼 우물에 떨어진 건 박민철이라는 분이고 준호 할아버지는 괜찮으셨던 건가요? 정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야. 준호는 민철이를 구하려고 우물로 뛰어들었어. 하지만 민철이는 이미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고 그날 밤 우물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철은 머리 외상으로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준호가 그를 구하려다가 함께 우물 깊은 곳으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나는 위에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너무 깊었어. 그리고 물이 너무 차가웠어. 정혜는 그때의 절망감을 다시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분 후에 민철이 아버지인 박철수가 나타났어. 상황을 본 그는 경찰을 부르는 대신 다른 선택을 했어. 박철수는 당시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연루된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박철수는 나에게 말했어. 이 일을 발설하면 나와 내 아이도 위험해질 거라고. 그리고 준호가 가출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어. 그날 밤 박철수는 몇 명의 부하들과 함께 우물에서 두 사람의 시신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시계만 다시 우물 속에 던져 넣었죠. 나중에 발견될 것을 대비해서였습니다. 민철이는 다른 곳에 묻혔어. 그리고 준호는 멀리 떨어진 산속에 묻혔지. 정혜의 고백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실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복잡한 사건의 연쇄였던 것입니다. 그럼 박철수라는 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 임종 직전에 나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입막음을 당부했었지. 정혜는 40년 동안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습니다. 준호를 사랑했지만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고통 속에서 말이죠. 내 엄마는 영호가 키웠어. 영호는 모든 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지. 그리고 나는 평생 영호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어. 수지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영호가 왜 그렇게 우물을 경계했는지, 정혜 할머니와 왜 서먹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이해가 되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혜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준호도 민철이도 모두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줘야 하고 40년간의 거짓말도 끝내야 해. 그날 밤 정혜는 영호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혜가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수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민철이 아직 살아있다면 직접 만나서 그날 밤의 진실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박민철이라는 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수진이 마을 이장실에서 주민등록 대장을 뒤지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민철은 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해요. 정혜는 두려운 마음이었지만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진실을 마침내 세상에 내놓을 때가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은 영호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영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너희가 먼저 가서 확인해봐.
영호의 마음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오랜 친구였던 준호의 죽음과 평생 사랑했던 정혜의 고통을 동시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오후 늦게 수진과 정혜는 박민철의 공장을 찾았습니다. 작은 금속 가공 공장이었는데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온 박민철은 60 중반의 남성으로 머리가 반쯤 벗겨지고 왼쪽 이마에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정혜 누나, 이게 웬일이야? 박민철은 정혜를 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년 만의 만남이었거든요. 민철아, 이야기할 게 있어서 왔어. 정혜의 진지한 표정을 본 박민철은 직원들에게 퇴근하라고 한 후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대충 짐작은 가네. 박민철이 힘없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이마 흉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우물 돌담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을 것입니다. 1983년 6월 12일 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왔어. 정혜의 말에 박민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직도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박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그날 밤, 난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준호 형을 막으려고 했지만 결과는 그는 자신의 이마 흉터를 만지며 계속 말했습니다. 난 그날 밤 거의 죽을 뻔했어. 머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의식을 잃었지. 준호 형이 날 구하려고 우물로 뛰어든 건 맞아. 수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준호 할아버지는 정말로 돌아가셨어? 나를 구하려다가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어? 박민철의 고백에 정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확실한 증언이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웠거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박민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나셨어. 상황을 보고는 이 일을 덮기로 하셨지. 나도 거의 죽어가는 상태였고 준호 형은 이미. 박철수는 그날 밤 몇 명의 신복들과 함께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아들 민철을 병원에 데려가 치료받게 하고 준호의 시신은 깊은 산속에 묻었죠. 준호 형의 시체는 어디에 묻혔나요? 북쪽산 깊숙한 곳이야. 정확한 위치는 아버지만 알고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알려주셨어. 박민철은 서랍에서 낡은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는 준호가 묻힌 곳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 언젠가는 이 일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그때가 되면 모든 걸 고백하라고 하셨어. 수지는 지도를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침내 진짜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박민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웠어. 내 잘못으로 준호 형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그리고 아버지의 압박도 있었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난 그날 밤을 후회하며 평생을 살았어. 준호 형을 막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정혜가 눈물을 닦으며 박민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철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준호도 이해할 거야. 박민철은 정혜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요. 그때 내가 너무 어리고 바보 같았어. 수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진의 질문에 박민철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할 거야. 비록 사고였지만 내 잘못으로 준호 형이 돌아가신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이미 40년이나 지났는데 상관없어. 준호 형의 유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박민철도 함께 왔습니다. 그는 영호를 만나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영호는 박민철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에 당사자를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영호 형, 정말 죄송합니다. 박민철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영호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미 다 지난 일이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 영호의 너그러운 마음에 박민철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놓을게요. 그리고 준호 형을 제대로 된 곳에 모셔야 해요. 그날 밤 마을에는 특별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용서와 화해를 시작하고 있었죠. 수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민철의 자수와 함께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공식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한준호의 죽음은 사고사로 결론 지어졌고 박민철은 증거인멸 및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었고 그 역시 피해자였다는 점이 고려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준호의 유해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박민철이 제공한 지도를 바탕으로 수색팀이 북쪽 산을 뒤진 결과 깊은 산속에서 한준호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40년 만에 마침내 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지는 한준호의 유골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비록 함께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친할아버지였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분이었습니다. 장례식은 마을 전체가 참여하여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준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동안 의심받았던 정혜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40년 동안 혼자 짊어진 고통을 이해하게 된 후 마을 사람들의 정혜를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혜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어. 미안해. 마을 할머니들이 정혜를 위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혜 역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터뜨리며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한준호의 묘는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랑했던 정혜와 자신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우물 복구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준호와 관련된 아픈 기억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죠. 이 우물이 다시 마을의 생명수가 되길 바라. 영호가 첫 번째 물을 길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맑고 차가운 물이 두레박에 가득 담겨 올라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우물가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한준호를 기리는 동시에 진실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의미였습니다. 기념비 옆에는 유리암에 넣어진 한준호의 시계가 전시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물 속에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상징이 된 것입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4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용서와 화해의 마을 이야기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서 감동을 받았고 진실의 힘과 용서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수진아, 내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오해 속에서 살았을 거야. 정혜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수진은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이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영호와 정혜의 관계였습니다. 40년 동안 서로를 피해왔던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정혜야, 우리 이제 친구로 지내자. 영호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때 정혜는 눈물을 흘리며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지만 남은 생을 서로 이해하고 돌보는 벗으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고마워, 영호야. 내가 수진이를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뭉클해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픔이 노년의 우정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순간이었거든요. 수진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를 찾는 과정에서 영호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가 베풀어준 사랑은 그 어떤 친할아버지보다도 진실했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평생 할아버지의 손녀로 살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영호는 감격해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혈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깨달았죠. 또한 수진은 정혜를 진짜 할머니로 받아들였습니다. 늦은 만남이었지만 혈연의 끈으로 이어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정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이제부터 자주 뵐 수 있겠네요. 그래. 할머니가 내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 박민철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은 후 그는 공장을 정리하고 마을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한준호의 묘를 정기적으로 찾아 참배하며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어요. 박민철의 진심 어린 참회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그의 의지를 모두가 응원했거든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되찾았고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거든요. 자주 내려올게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고향이니까요. 수진의 말에 영호와 정혜는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숨길 비밀도 풀지 못할 오해도 없었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다시 생명수를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죠. 우물 속에는 더 이상 아픈 비밀이 아니라 용서받은 과거와 새로운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우물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우물 속에는 시계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용서받지 못한 과거와 다시 시작할 용기가 함께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석양이 지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수지는 깊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을에도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이야기 놓치지 않으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